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찰사법행정전공 경찰행정론 5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장 폴리스 오거나이제이션 경찰 조직에 대한 거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제3장에서 Law Enforcement Industry라고 해서 그 경찰 산업에 대한 거시적인 모습을 봤다면 오늘은 좀 더 미시적인 모습을 보게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제3장 현대 법집행 산업이라는 장에서 배웠던 내용을 잠깐 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은 오늘 지금 여기서 보이듯이 표 3개 정도로 아마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표 3-1 같은 경우에는 크게 미국의 법집행 산업을 정부 섹터하고 프라이빗 섹터 이렇게 나눴었죠. 그리고 나서 이 정부 섹터를 다시 로컬과 스테이트 그리고 페더럴 연방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봤고요. 그 외에 스페셜 디스트릭트 폴리스가 있고 네이티브 아메리칸 트라이벌 폴리스라 해서 인디안 경찰이 있었죠. 이들 중에서도 우리 특히 로컬 폴리스와 스테이트, 페더럴 폴리스에 대해서 중심을 받습니다. 특히 특이한 것이 카운티 셰리프였죠. 이 어떤 법원의 업무까지도 봐주는 카운티 셰리프가 좀 특이한 제도로서 선출직이 있다고 했습니다. 임명직이 아니라 선출직 공무원이 있는 그런 특이한 제도를 봤었고요. 특히 미국의 경찰 제도가 특이한 거는 뭐랄까요. 숫자는 많지만 그 많은 수의 대부분이 어떻다는 건가요? 작은 규모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 표 같은 경우에 500명 이상의 경찰서가 되는 경우가 채 어떻습니까? 1%가 되지 않았습니다. 0.9% 정도였고 대부분의 경찰서는 이렇게 작았다는 거죠. 특히 9명 이하의 경찰서가 이렇게 많은 비율, 거의 50%의 비율을 차지했던 걸로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 인력에 있어서는 대략 얼마 정도였습니까? 우리가 한 12만 정도라면 미국 경찰은 100만 정도가 돼 있었고요. 우리랑 좀 다르게 이 수완 오피서, 이 정규 경찰 외에 시빌리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빌리언이 민간인의 비중이 높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풀타임이 있고 파타임이 또 있었다는 거였죠. 특히 이 시빌리언과 관련해서 이 민간인이 많은 걸 우리 어떤 현상이라 했습니까? 민간화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시빌라이제이션. 그래서 시빌라이제이션이 민간화의 비율이 미국도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높아졌다는 거죠. 대략 지금 한 30% 정도 됐다 그랬고요. 우리는 어땠습니까? 한 3% 정도밖에 안 됐던 걸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민간화의 장점과 단점 같은 거, 어떤 이런 측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경찰서가 산지에 있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프래그멘테이션 이슈라 그랬죠. 분절화라고 그랬습니다. 분절화. 이 두 가지 개념, 이 분절화와 민간화, 이 두 가지는 지난 시간에 배운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서 배운 걸 퀴즈로 한번 우리 풀어볼까요? England has police department라고 했습니다. 영국은 몇 개의 경찰서를 가졌습니까? 우리 기억나세요? 43개였죠. 특히 기억하시는 게 어떤 거였습니까? 런던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가 2개가 있다 그랬죠. 런던 도심 경찰이 있었고 메트로폴리탄 경찰이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특히 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자치경찰제이긴 하지만 홈오피스 우리로 치면 내무부 실질적으로는 법무부 역할도 수행하는 홈오피스가 많은 경찰 지방청이죠. 정확히 하면 43개가 지방청입니다. 지방청에 대해서 통제권을 많이 갖고 있었다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United States, 미국은 has approximately 대략 몇 개의 경찰서를 가졌다. 기억나십니까? 방금 봤었죠? 대략 18,000개의 경찰서. 이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분절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most police officers in this country work for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이 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어디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했습니까? Federal, State, 주, County, City였습니다. 미국에서 경찰관들이 어디에 제일 많았습니까? 바로 City입니다. City Government, 시 경찰서에 가장 많았고요. 우리 바로 볼까요? 빅 6라고 있었죠? 빅 6. 그 6개의 가장 큰 경찰서가 있다는데 이 빅 6도 시티 거버먼트에 속합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알겠는데 The largest police department in the country 미국이죠 물론. 미국에서 가장 큰 경찰서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뉴욕 NIPD였죠. NIPD C번이었습니다. NIPD 다음에 큰 데가 어디였죠? CPD 두 번째가 시카고 경찰서였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In America, most sheriffs get their job by 쉐리프, 우리 보안관이라고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의 쉐리프는 그들의 잡을 어떻게 얻느냐 by appointment by the county board, 카운티 위원회에서 appointment by a merit selection committee 그 메리트라는 장점이란 뜻도 있지만요. 장점보다는 실적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갖다 선별하는 위원회를 통해서다. appointment by city council, 시위원회의 임명이다. 다 아니죠. election by the people이었습니다. 사람들에 의한 투표에 의해서 쉐리프는 뽑힌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 the term CALEA, C-A-L-E-A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미국은 자치경찰이다 보니까 그 어떤 규범이랄까요? 규율이 그 되게 분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관되고 통일적인 어떤 기준이 안 세워져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연방정부, 특히 대법원에 의해서 어떤 판례를 통해서 어떤 제약이 가해지기도 하고요. 혹은 주정부에 의해서 어떤 그 주경찰을 통한 혹은 법을 통한 어떤 제약이 가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그 제약이 가해지는 것, 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칼리였죠. 인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Law Enforcement Agency, 이거의 약자죠, 칼리는. 이 칼리는 뭐와 관계되느냐라는 거였죠. 이미 설명이 줘줬습니다. C, Accreditation Standard죠. 그래서 인가 기준과 관련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경찰, 국가경찰 체제에서는 상상하기가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일률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전에 말씀드리는 것과 같은 연방, 주, 혹은 이 칼리아 같은 어떤 규제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배운 게 이게 최소의 규제다. 그래서 미니멈 스탠다드라고 배웠죠. 스탠다드였습니다. 이 미니멈 스탠다드라는 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필요 없겠지만 미국처럼 분권화된 곳에서는 이런 미니멈 스탠다드가 아주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겁니다. 오늘 배우게 될 경찰 조직, 폴리스 오거나이제이션 목차를 한번 볼까요? 제1절은 경찰 조직의 준 군사적 스타일, 쿼지 밀리터리 스타일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준 군사적 스타일의 특징이 뭔지, 그리고 어떤 폐해는 뭔지 이런 걸 좀 보겠고요. 그 다음 제2절은 조직으로서 경찰서라 그래갖고 주로 관료제, 뷰로크라시를 중심으로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미 경찰 조직의 주류 스타일은 뭐냐, 그리고 관료제에서 경찰 조직의 특징은 뭐고 문제점은 뭔지, 이런 관료제의 어떤 긍정적인 기여는 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경찰 조직의 어떤 공식적 측면 외에 비공식적인 측면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경찰 전문주의라는 것은 뭔지 관료조의 관련성을 보겠고요. 그 다음 제4절에서는 이런 경찰 조직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특히 이 책에서는 지역사회 경찰활동, 태스크포스, 컴스텍 이 세 가지를 갖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직업공무원제, 시빌 서비스라 그러죠. 이 직업공무원제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최근 우리도 이제 어떤 이슈가 되고 있는 경찰 노조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어떤 그 노조를 개관한 이후에 단체 교섭에서는 어떤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 이의제기 절차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마 고충 처리 절차가 맞을 겁니다. 그 다음 교착 타계와 파업의 문제, 그리고 경찰 노조가 특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경찰 조직론의 어떤 순수 이론적 측면인데요. 세 가지 이론을 보겠습니다. 조직 이론이 많은데요. 그 중에 상황 적응 이론, 제도 이론, 자원 의존 이론, 이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절 경찰 조직의 준군사적 스타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우리 교과서 95페이지에 있는 본문 내용을 갖다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다면 옆에 교과서를 펼쳐놓고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Police service are delivered to the public through organization. 경찰 서비스는 조직을 통해 전달된다. The quality of policing depends on how well a department is organized and managed. 경찰 활동의 어떤 질이라는 것은 어떤 경찰서가 어떻게 조직화되고 관리되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얘기고요. Some critics 비판하기를 이렇게 주장한다. That the nature of police organization is a major problem in policing. 경찰 활동에서 주된 문제는 바로 경찰 조직의 어떤 성격에 의해서 변이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department isolate from the public, 어떤 일반인으로부터 괴리된 어떤 조직이라든지 resist change, 어떤 변화에 저항한다는 거, 혹은 do not make good use of their personnel, 내부 인력을 잘 활용하지 않는 이런 조직의 문제가 어떤 경찰 활동의 어떤 중요한 문제로서 기초로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경찰 조직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조직의 운영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디서 나왔냐 할 때 이 장에서는 이 쿼지 밀리터리 스타일에서 먼저 나온 거다. 이 준군사적인 게 일단 주된 원인이라는 거고, 여기서는 이런 준군사적 스타일이 어디서 나왔냐 시작할 때 로버트 필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로버트 필이 1829년에 런던 메트로폴리탄 폴리스를 처음 만들 때부터 이런 성격이 있었고, 이게 미국에도 전달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점이 군사적인 성격과 비슷할까요? 첫 번째는 아마 유니폼을 입고 있다는 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급이 있다는 거, 세 번째는 명령 구조가 있다는 거겠죠. 커맨드 스트럭처라는 게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조직 스타일, 오거나이징 스타일이 오소리테리안하다는 거죠. 권위적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carry weapons, 무기를 휴대하고 있다라는 점, 이러한 다섯 가지가 어떤 군대하고 유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반면에 이 다른 점은 뭐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는 citizen population rather than fight foreign enemy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군대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적과 싸우죠. 하지만 경찰은 내부의 적이랄까요? 범죄자하고 싸우게 되고, 특히 그런 범죄자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to help people 한다는 거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경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법에 의해서 are constrained by laws protecting the right of citizen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민의 어떤 권리를 보호하는 법에 의해서 어떤 권한 행사가 제약되죠, 많이.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또한 개인의 어떤 재량권이 많이 제약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전쟁에서 어떤 적을 죽일 때 어떤 어디를 써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거죠. 일단
어디라도 쏴서 죽여야 되는 게 먼저 우선이 되겠죠. 이렇다 보니 어떤 군사적 문화가 이식되어 있다 보니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갖다 대략 한 4가지 정도를 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게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 대 그들에다가 Earth vs them 이렇게 해갖고, 이게 Earth는 누굽니까? 경찰이 되겠죠. 그리고 them은 누가 되겠습니까? 일반 시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하고 일반 시민을 서로 어떤 적대적인 관계로 놓는 이런 마치 군대에서 적과 아군 뭐 이렇게 보듯이 Earth vs them의 어떤 조직 문화가 발달된다는 거죠. 그리고 범죄 문제를 어떤 전쟁으로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실제는 어떤 범죄 문제 자체가 그렇게 많은 경우도 아니고 질서 문제가 더 많은 경우가 있고, 범죄 문제란 것은 그 자체보다도 어떤 근원적 문제가 가야 되는데 이를 전쟁으로 바라본다는 문제가 있게 되겠고요. 어떤 조직 스타일이 권위적이다 보니까 어떤 민주적인 참여가 저해된다는 문제점도 있고, 그러다 보니 조직 구성원의 어떤 사기와 직무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런 문제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는 한때 1960년대, 70년대 제복 벗기 운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빌리언 스타일 블레이저, 이게 블레이저죠. 이런 좀 캐주얼한 어떤 수트인데요. 이런 걸로 갈아입는 게 있었는데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다시 환원이 됐고요. 특히 그 후에 환원될 때는 어떤 정말 이전보다 더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스타일이 더 강조되는 이런 식의 어떤 양태가 나타났다라고 교과서에서 서술되고 있습니다. 제2절은 조직으로서의 경찰서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저자는 책에서는 경찰들이 전형적인 스타일, 도미넌트한 스타일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 도미넌트한 스타일을 한 4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컴플렉스한 뷰로크라스다. 복잡한 관료제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 하이라키칼 스트럭처다라는 거, 세 번째, 오소리테리안 매니지먼트, 권위적인 관리 방식이 있다. 그리고 콜렉티브 바기닝 컨트랙트가 있기도 하다. 이게 아마 4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4번째는 어떤 노사 간의 어떤 교섭에 의해서 어떤 계약 관계를 하는 경우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인정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아마 이 4번째는 아마 우리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 걸 것 같고요. 여러분이 컴플렉스하다 그러는데 이해 와닿습니까? 경찰 조직 컴플렉스 복잡하다라고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내부에 계시니까 경찰 조직이 어떤 복잡하다 그런 게 이해 안 갈지 모르지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해가 갈 수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관료제로서의 경찰 조직입니다. 여러분 관료제 하게 되면 누가 생각납니까? 막스 베버가 있죠. 막스 베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권위의 어떤 3가지 유형으로서 뭐 어떤 카리스마적 권위, 전통적 권위, 합리적 혹은 법적 권위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카리스마적 권위라든지 전통적 권위가 이 현대 사회에서는 살아남기 힘들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법적 권위에 의한 어떤 관료제가 세워질 때 어떤 조직의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라고 봤죠. 그런 막스 베버의 합리적 법적 권위에 기반한 관료제 이론이 바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관료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관료제는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관료제는 어떤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수단 내지는 조직 구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 구조로서의 특징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바로 일반 관료제의 특징이 되겠는데요. 어떤 공통된 목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부서가 분리되어 있다, 분업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개서제라는 거죠. 하이라키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개서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이직의 특정 업무가 배분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명령 계통의 원리, 명령 통일의 원리가 있다라는 거고, 중요한 건 또 뭐였을까? 문서화되어 있다는 거죠. 규칙이 다. 이게 이제 다른 부정적인 경우 레드테이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에 과도하게 되면. 그 다음 명령 계통에 따른 정보의 흐름이 있다라는 거고, 어떤 명확한 경력 경로가 있다. 커리어 패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입직을 하게 되면 어떠한 단계를 밟아서 어떻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걸 경력 경로라고 커리어 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커리어 디벨롭먼트라고 해서 경력 발달, 경력 발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거에 대한 이론이 또 따로 있기도 하죠. 예. 이 볼모하고 스미스 앞에서 배웠고요. 특히 윌슨 같은 경우에 여러분 그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폴리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걸 그래서 경찰 행정이라는 그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아주 유명한 교과서입니다. 특히 관료제와 관련돼 갖고 어떤 전문화의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료제의 가장 큰 특징이 분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분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각 분야별로 업무를 나눠서 전문화가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전문화의 정도가 각기 다르다는 겁니다. 뭐에 영향을 받냐면 사이즈 오브 커뮤니티, 그 지역사회의 규모에 의해서 달라진다. 이거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지역사회가 만약 작은 곳이라면 경찰서도 작겠죠. 만약 그렇다면 분업화가 잘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일단 규모의 경제가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을 때 분업화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이즈 오브 커뮤니티가 경찰서 같은 경우는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네이처 오브 프로블럼, 어떤 문제의 어떤 성격, 문제가 아주 풀기 어려운 문제다. 정말 고도의 문제다라고 그렇다면 전문화가 좀 그쪽 분야로 발달되겠죠. 그리고 사이즈 오브 디파트먼트라는 것도 아까 사이즈 오브 커뮤니티와 연계시키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 다음 이런 관료제의 문제점, 이건 뭐 우리가 이미 일반 행정이론에서는 많이 배웠습니다. 어떤 경직성의 문제, 의사전달의 문제, 잘라져 있다 보니까 조직이. 그 다음 외부와 격리되는 문제, 그리고 창의성이 저해되는, 우리 창의성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니까 이런 개서제적 조직보다는 플랫한 조직이 된다고 보죠. 플랫한 조직이. 이런 조직이 어떤 의사전달 과정이 짧고 어떤 창의성이 좀 더 발달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조직 이론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관료제는 부정적인 영향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특히 교과서에서는 역사적 관점으로 볼 때 이 관료제를 통해서 어떤 과거 경찰의 어떤 비전문화적인 게 전문화됐다는 계기가 됐다는 거고요. 특히 관료제를 통해서 재량이 통제됐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재량 통제가 실패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문서화도 안 돼 있다는 거죠. 명령도 제대로 취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재량 통제가 안 되게 되고 부패 문제들도 나타났을 겁니다. 이런 관료제는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 비전문화된 문제, 재량 통제를 못했던 문제, 부패 문제를 많은 부분에서 해결해 줬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여튼 관료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인 측면만 있지만 알고 계시지만 특히 또 일상적인 용어로도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막스 베버가 예정됐던 것은 어떤 합리적인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관료제라는 거 먼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경찰 조직의 비공식적 측면인데 좀 전에 얘기했던 관료제라는 것은 어떤 공식적인 측면이 되겠죠. 경찰 조직의 어떤 비공식적 측면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걸 오피스 폴리틱스라고 합니다. 사무실 정치라 그러는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경찰 조직이 뭐 누구 라인이다 누구 라인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어떻습니까? 이런 라인에서 우리 정보가 잘 흐르기도 하고 뭐 왜곡되기도 하고 뭐 이러죠. 이런 걸 우리가 비공식적 조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는데 특히 스펠링이 잘못될래네요. 크랭크인데 존 크랭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공식적 측면을 갖다 좀 연구를 좀 많이 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엔 수직적인 경우, 수평적인 경우가 있다. 뭐 수직적인 경우에는 계급적으로 좀 다른 어떤 측면이 되겠죠. 수평적인 것은 계급적으로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파벌을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부서 간 파벌이 있을 거, 세대 간 파벌이 있을 수 있다. 혹은 개인의 어떤 우정적인 측면에 선호에 따른
사람에 대한 선호에 따른 어떤 파벌이 있을 수 있다는 뭐 이런 유형 분류를 했습니다.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료제하고 경찰 전문주의인데요. 여러분 전문주의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아마 자율성 아니겠습니까? 자율성. 전문화되면 그 사람의 어떤 분야에 대한 권위가 생겨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직업적 권위가 생기게 되면 누가 이렇게 간섭을 못하게 될 겁니다. 아마 대표적인 게 뭐 의사 같은 직업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떤 권위가 실리게 되겠죠. 그래서 나름의 어떤 자율성을 많이 얻을 겁니다. 특히 이런 것을 우린 전통적 의미의 직업 전문성은 자율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어떤 전문성은 다르다는 거죠. 경찰의 전문성은 관료제화되는 게 오히려 전문화되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아까 여기서 얘기한 이런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들이 어떤 경찰의 전문성을 갖다 얘기해 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좀 전에 의사 얘기했는데요. 근데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이런 전통적인 전문직이라는 것도 어떤 자율성보다는요, 관료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종합병원 가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자율성 많이 찾기 힘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최근에 와서는 이런 문제가 관료주의에 의해서 전문성도 많이 희석되고 있다. 전통적인 의미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4절은 변화하는 경찰 조직이라고 그래서요. 이 경찰 조직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것에 영향을 미쳤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세 가지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경찰 활동, 태스크포스, 컴스탯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역사회 경찰 활동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좀 자세히 배우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지역사회 경찰 활동은 지역 주민과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고요. 파트너십하고 강조하는 게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되기 위해서는 조직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조직 자체가 decentralized, 분권화되고요. deformalized, 형식을 탈피해야 되고요. despecialized, 어떤 전문성을 탈피해야 된다는 거고, 이 전문성이라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칸막이에 의한 전문성을 얘기합니다. 칸막이에.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부서의 어떤 칸막이를 탈피해서 달려들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디스페셜라이제이션이 되겠습니다. 다음 디레이어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각기 레이어가 정해져 있는 것을 갖다 탈피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커뮤니티 폴리싱, 파트너십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위아래 그리고 옆으로 모든 것이 전통적인 형태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매구어란 학자가 350개 큰 경찰서에 대해서 실증 연구를 해봤습니다. 실제 이런 커뮤니티 폴리싱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곳에서는 어떤 분권화하고 민간화, 우리 아까 배웠죠. 시빌리언이 많이 들어오는 의미, 민간화까지 촉진됐다라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선 경찰관과 지휘관 간에 있어서 어떤 사회적, social distance 내지는 행정적 거리, administration distance는 좁히지 못해서 요즘 우리 사회적 거리 운동 많이 하고 있죠. 이런 사회적 거리를 이게 지금 요즘 최근에 얘기하는 그런 사회적 거리, 물리적 거리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social distance는 어떤 대면 접촉이랄까요? 소통, 커뮤니케이션에서 어떤 문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에서 어떤 소통을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디스턴스를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태스크포스 얘기인데요. 여러분 태스크포스가 여러분 TF라고 얘기하죠. 이 TF입니다. TF가 조직의 어떤 발전을 촉진했다.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겠는데 어떤 기관 내 TF보다는요. 기관 간 TF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관 간 TF는 기본적으로 얘기해서 서비스가 서로 중복되고 있는데 이걸 갖다 합쳐서 중복을 감소시킨다든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시키는 거, 혹은 공유되는 자원이 있으면 공유된 자원의 어떤 공유성을 넓힌다는 거, 이런 거에 의해서 어떤 경찰 조직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뭐가 있을까요? 우리 수사본부 같은 거 만드는 경우 있죠.
수사본부 같은 경우 만들면 어떻습니까? 그 각 분야의 전문가들 내지는 그 어떤 중앙에 있는 경찰과 지역의 경찰관이 서로 합동해서 어떤 그 사건을 해결해 가는 과정이 생기게 되죠. 이런 경우가 일종의 어떤 기강한 TF가 되겠고요. 우리 뭐 근자에는 경찰개혁위원회라 할까요? 이런 것도 일종의 TF가 될 것입니다. 다음 나온 게 컴스탯입니다. 여러분 컴스탯 뭐의 약자일 것 같습니다. 컴퓨터 뭐 이렇게 될 것 같죠? 컴퓨터가 아니고요. 이 컴은 컴페어입니다. 컴페어. 비교라는 뜻입니다. 뭘 비교하냐? 스태티스틱스.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통계를 비교한다는 겁니다. 비교. 통계를 비교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범죄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 있고 안 들어오는 지역도 있을 거고 뭐 이렇지 않겠습니까? 또 시간별로 다를 거고요. 아니면 체포되는 율도 다를 거고 이런 식으로 각종 경찰 관련 통계가 있을 겁니다. 이 경찰 관련 통계를 서로 비교를 해갖고 어떤 자원, 인력을 배분을 갖다 좀 차별화 준다는 게 컴스탯을 활용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건 1994년에 NIPD 뉴욕 경찰서에서 그 당시 서장인 윌리엄 브래튼에서 처음 도입됐고요. 이걸 도입한 다음에 그냥 한 게 아니라 매주 범죄 분석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경찰 활동의 효율성을 높인 거죠. 특히 부서 목표를 명확한다든지 관리자의 책임성 강화, 지역 책임자의 권한 강화, 지역 책임자에게 자원을 이전하고 문제 확인을 위한 자료 사용, 혹은 중간 관리자의 혁신의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재량권을 주는 등 이런 식을 통해서 컴스탯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계일 수 있는데 이런 기계 내지는 분석 절차가 어떤 조직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효과가 쓰냐면 당시 뉴욕시 범죄가 55%나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 경찰서도 이걸 이용하게 됐고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했고요. 다만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인권 침해가 생긴 거예요. 어떤 특정 지역에서 범죄 문제가 발생한다 해서 경력을 그쪽에 많이 배치를 하게 되니까 이런 검문 검색을 강화하게 있도록 인권 침해 문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특히 흑인에 대해서 특히 이런 인종 차별적인 레이셜 프로파일링이라고 그러죠. 문제가 더 압박이 더 가해진 거고요. 특히 관리자들은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관리자들이 어떤 압박을 많이 받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평가는 어떠냐면 이게 폭력 범죄에는 별로 영향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 경미 범죄 중에나 질서 관련 범죄에는 많이 영향을 미쳤는데 폭력 범죄에 영향이 없었다는 거고요. 부서 간의 경쟁이 촉진되다 보니까 오히려 정보 유통이 안 되는 문제도 생겼다는 겁니다. 이 정보 쟤들한테 주면 쟤들이 또 우리보다 공정 많이 앞설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문제 제기가 되겠습니다. 제4조는 지역공무원제 시빌 서비스입니다. 뭐 시민 서비스가 아니고요. 이건 우리 직업공무원제라고 보통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직업공무원제에다가 여기다 시스템을 붙이죠, 보통. 그래서 시빌 서비스 시스템 하게 되면 직업공무원제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왜 직업공무원제 이게 갑자기 튀어나올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경찰 역사 우리 2장에서 배울 때 단돈 그 당시 300불이었던가요? 그 돈만 테미홀이라는 것은 일종의 지역 보스 정치죠. 지금 뭐 당 위원장이랄까요? 거기에다 이제 갖다 주게 되면 경찰관이 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채용이라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정파적인 거였다는 거죠. 그러는 것이 이제 20세기 초를 거치면서 이게 직업공무원제가 됐죠. 특히 경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문제가 심했기 때문에 특히 여기서 배우는 게 되겠습니다. 지역공무원제는 쉽게 얘기하면 인사행정을 규정하는 일련의 공식적 법적 절차다. 그래서 어떤 페이보리즘 정실주의라든지 어떤 political influence 어떤 정치적 영향에서부터 배제하고 객관적 기준의 objective한 크라이테리아에서 인사행정을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근거법은 어떤 주법이라든지 자치규정, 로컬 오디넌스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직업공무원제를 활용함에 있어서 보통은 어떤 위원회 조직을 많이 하죠. 어떤 그 조직의 장이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위원회를 만들죠. 보드나 어떤 커미션을 만들어서 인사위원회죠, 일종의 만들어서 하게 되고요. 특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이게 시빌 서비스 에이전시와 함께 경찰서가 책임을 공유한다는데 이 시빌 서비스 에이전시가 우리나라에 어디가 되겠습니까? 인사혁신처죠. 인사혁신처와 경찰이 같이 합동으로 이러던 사람을 뽑고 훈련하고 어떤 승진시키고 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같이 운영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제도인데요. 여기 그레이드 1, 2, 1급과 2급은 어떻습니까? 시니어 시빌 서비스라 해서 고공단이죠. 고위공무원단이 되겠고요. 여기 6, 9급, 5급, 3, 4급 이렇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직업공무원제는 중간에 들어가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걸 허용하는 거고요. 이건 또 다른 이 중간으로부터 채용이 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의 직업공무원제가 아닌 다른 측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직업공무원제는 개서적 구조를 강화합니다.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공서열이 있고요. 보수적인 측면도 있고요. 지위가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물론 경찰 같은 경우에는 계급이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직업공무원제의 기본적인 특징이 되겠고요. 문제가 있는데, 이 법에 의해서 어떤 신분을 보장하다 보니까 어떤 경찰 지휘부의 어떤 권한이 약화된다는 문제, 개인의 기회와 동기가 약화된다는 문제, 그리고 낮은 성과자에 대해서 어떤 규율이 곤란하다. 퇴출 시스템이 좀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죠.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직업공무원제는 어떤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제도고요. 이런 단점을 갖다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중간에 어떤 입직 경로를 좀 만든다든지 혹은 어떤 퇴출 경로를 갖다 좀 새로 좀 만든다든지 이런 제도적 보완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직업공무원제가 어떤 관료제의 어떤 뭐랄까요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 내지는 관료 조직의 어떤 효율성을 담보하는 데서 중요한 계기가 될 거고요. 특히 어떤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서 중요한 제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제 5절 폴리스 유니언 경찰 노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미국은 아니고요. 프랑스 경찰관들이 시하고 있는 파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약 73%의 경찰서가 이 노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작은 경찰서는 오히려 노조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지 노조가 생기겠죠. 그리고 미국에는 노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3대 노조가 있다고 합니다. FOP가 있고요. 여기가 아마 32만 정도 가장 큰, 여기 35만이 있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International Union of Police Association, IUPA가 있고요. 그 다음, 요런 조직. Teamsters Law Enforcement League. 15,000명이네요. 요런 조직, 이게 3대 노조라고 합니다. 요 이름은 그 다음 단체 교섭권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단체 행동권은 없습니다. 미국에도 없고요. 당연히 단결권은 보장이 되고 단결권, 단체 교섭권 여기까지는 보장이 되는데 단체 행동권은 보장이 안 됩니다. 미국에서도 기본적으로 단체 교섭에서는 고용 조건을 결정하게 되겠죠. 고용 조건이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임금이라든지 어떤 작업 조건 이런 게 될 겁니다. 근로시간 이런 게 되겠죠. 그 다음 노조 가입이 누가 가입할 수 있냐라는 것은 경찰서마다 상이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장 내지는 청장을 빼고 나서는 모두가 다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당연히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고충 처리 절차인데요. 이 고충 처리 절차는
모든 노조가 다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겠죠. 여기 지금 예로서 네 번째 순찰조 편성이 있는데 이 책에서 예를 든 건데 경찰서장이 이런 네 번째 순찰조를 편성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 어떤 노조와의 문제 때문에 어떤 제약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교착 타기와 파업은 협상이 잘 안 되는 경우를 얘기하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파업은 거의 많은 주에서 불법이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교착 타기 절차로서 강제 중지 제도 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고 혹시 파업이 허용되는 주라 할지라도 이 부정적 여론이 많아서요. 파업을 잘 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1970년대 이후에는 미국에서도 거의 파업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중요한 게 경찰 노조의 영향일 겁니다. The Impact of Police Union인데요. 그 초기에는 그 봉급과 수당이 인상돼 갖고 직업 경쟁력이 강화됐다고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1960년대에는 서로 경찰관을 안 하려고 그래서요. 이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컸었답니다. 근데 이 노조가 나타남으로써 어떤 봉급과 수당 이런 게 많이 인상이 됨으로써 어떤 채용이 좀 원활히 됐다라는 긍정적인 게 있고요. 반면 또 어떤 측면이냐면 관리자의 권한을 제약합니다. 물론 이게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관리자 권한을 제약함으로써 어떤 나쁜 관리자라면 되겠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게 특히 문제되는 게 뭐냐면 경찰과 주민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경찰 노조가 어떠한 자기 노조원이 비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내부적에서 옹호하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서 경찰 주민 관계가 악화되는 이런 문제도 있었다는 거고요. 특히 이 경찰 노조 같은 경우에 후원금을 통해 갖고 정치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정치적 중립성이 흐트러지는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특히 문제는 경찰 조직의 어떤 개혁에 대해서 어떤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 이렇게 교과서는 진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조로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자기들의 일을 더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할 것이고 덜 받는 거를 반대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경찰 어떤 개혁에 대해서 저항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6절 경찰 조직과 환경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완전 순수 어떻게 보면 조직 이론과 가깝고요. 그런 조직 이론이 순수 조직 이론이 경찰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아마 조직 이론은 여러분이 다른 순수 행정학 과목에서 아마 더 많이 들을 수 있을 거고요.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 적응 이론 contingency theory라고 합니다. contingency plan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죠. 어떤 A라는 상황에 따라서는 A-의 계획, B라는 상황에 따른 B-의 계획 뭐 이렇게 이게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서로 이렇게 오가는 게 그러니까 조직은 환경에서 핏해야 된다는 거예요. A라는 환경에 있는데 B-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A라는 게 있으면 A-라는 환경으로 가야지 조직이 적합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전통적인 관료제 이론은요. 조직의 어떤 기본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뭡니까 법과 규칙에서 정해주고 분업화를 시켜주고 명령 계통이 일원화되고 뭐 이런 기본적인 통설 범위가 있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가 어떤 이런 환경에 의해서 바뀌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전통적인 원리는. 근데 이 상황적인 이론은 뭐냐면 환경에 따라서 이 조직의 운영 원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구조도 바뀐다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 따라서는 이런 조직이 아니라 이렇게 해도 가야 된다는 거고요. 구조라에 따라서는. 의사소통이 우린 보통 이렇게 가는 경우를 하지만 어떤 환경에 따라서는 의사소통이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결국은 상황적인 이론은 뭐냐 하면 전통적인 어떤 조직 이론을 반박하는 이론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전통적 관료제 이론으로 정형화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대표적인 예로서 얘기 드는 게 어떤 깽 문제 예를 들었는데요. 그럼 깽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사부서에 다뤘거든요. 과거에 미국 같은 경우에. 근데 이거에 대해서 깽 전담부서가 설치됐다는 거예요. 이거 기존 조직의 어떤 그 이론에 의해서만 대응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 그 어떤 부서의 어떤 구조라든지 어떤 운영 원리를 바꿔야 된다라는 게 상황 적응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스티튜셔널 시어리에서 제도 이론이 있는데요. 이 제도는 어떤 걸 얘기합니까, 여러분? 뭐 규범도 될 수 있고 문화도 될 수 있겠고 혹은 어떤 법령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제도라고 하는 건데 이 제도 이론에서는 조직의 환경의 맥락, 컨텍스트를 중시합니다. 여러분 특히 제도 이론을 이야기해서는 그 제도 이론이 나오기 전에 어떤 행태 이론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태 이론이라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대부분의 많은 이론이 사실 행태 이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행태 이론의 기본은 뭐냐면 개개인의 어떤 행태, 이게 총합이 그 전체를 보여주는 거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 뭐라 그럽니까? 환원주의라 그럽니다. 이런 걸 갖다 환원주의. 이런 환원주의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행태 이론입니다. 근데 이 제도 이론에서는 이 개개인의 어떤 합의 전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 이하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게 제도 이론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그 어떤 경제학적인 그 완전 경제 이론 같은 건데요. 그 어떤 주어진 조건이 되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잖아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어떤 거래 비용이 있다 이렇게 보죠. 거래 비용이 있다. 이런 거래 비용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확 바뀌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이런 맥락이 하나의 거래 비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책에서는 군주로 불리는 힘 있는 행위자는 정책과 결정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데 이 은유적으로 쓰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제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 제도 이론은 되게 어렵습니다. 이 조직 이론 수술 매우 어렵고요. 그 특히 제도 이론은 뭐 경제학적인 합리적 선택 이론, 신제도 이론이 있고요. 역사적 제도 이론 혹은 그 사회학에서 얘기한 사회학적 제도 이론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론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는 간단하게 어떤 과거의 행태주의에 반발해서 나온 이론이다라는 거, 그리고 맥락을 중시한다는 거라는 거, 요 정도만 좀 아시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제도 이론과 관련돼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전담부 설치하는 거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냐면 어떤 역사적 제도 이론에 따르게 되면,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이게 심각하지 않건 하건 간에 따르는 그런 규범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게 제도 이론이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원 의존 이론인데요. 여러분 그 어떤 조직이 있다 그럴 때 보통 전통적인 이론은 일본은 어떻게 조직 내부를 봅니다. 조직 내부. 조직 내부에서 어떻게 분업을 하고 그 일을 맡기고 하는 이런 조직 내부만을 본다는 거죠. 그게 전통적인 조직 이론이고요. 두 번째 조직 이론은 외부에 있는 자원이 들어왔을 때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렇게 보는 게 두 번째 관점입니다. 세 번째 관점은 뭐냐면 이 조직이 이 환경을 조작할 수 있다 혹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원 의존입니다. 그러니까 자원 의존이라는 뭐냐면 서로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서로 상호 의존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찰 조직을 예를 들면 경찰 조직이 단순히 자원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가서 예산 획득에 몰입하는 이런 행태, 이런 걸 또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마 그 조직이론 시간에, 행정학 시간에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정도 아마 아시게 되면,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하셨고요. 오늘 배운 거 그냥 넘기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교과서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